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지난주 최대봉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첫눈이 온다고요로 여러분을 뵀습니다. 멋진 연주를 해주신 뮤지션들, 그리고 무엇보다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5화 첫눈이 온다고요의 공연 실황은 1, 2, 3부로 나누어 업로드 했습니다. 최대봉TV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님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본격적인 겨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배경 그림은 청전 이상범 화백의 산가 모연입니다. 모연이란 저녁 연기라는 뜻이죠. 산속 외딴집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나 홀로 울리라. 박모굴의 시에 김성태가 곡을 붙인 이별의 노래가 저절로 읊조려지는 쓸쓸한 풍경입니다. 바뀐 그림은 러시아 출신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겨울 풍경입니다. 앞 그림과 너무 대조적인 풍경이죠. 마치 따뜻한 난로의 불빛 같습니다. 겨울은 쓸쓸함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이렇듯 따뜻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16번째 이야기, 내 영혼의 우체부,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겨울에서인지 강으로부터인지. 그건 목소리도 아니었고 말도 침묵도 아니었어. 내 입은 이름들을 부르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 파블로 네루다의 시가 나를 찾아왔다 중 한 대목입니다.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 이탈리아 말로는 우편 배달부라는 뜻이죠. 이 영화는 시에 대한 한 권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지중해의 한 작은 섬으로 찾아듭니다. 사실 이 파블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들은 굉장히 세죠. 캔버스 위의 혁명가 파블로 피카소, 불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도 이름이 파블로입니다. 어쨌든 그 영화는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칠레 군사정권의 박해를 받아 섬에 머물게 된 노 시인과 그에게 오는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 무식한 어부의 아들 마리오를 통해 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편 배달부 마리오에게 있어서 시에 대한 이해는 시인이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 섬에 배달되는 편지들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네루다의 편지들의 발신인이 대부분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마리오에게 시는 은유, 메타포죠. 메타포레, 이건 이탈리아 말이고 메타포에 대해 가르칩니다. 꽃, 하늘, 파도 소리, 나무, 바위 등 그 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언가에 대한 은유라고 설명해 주지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척 이모의 술집에서 일하는 운명의 여인 베아트리차의 루소를 만나기까지는 말이죠. 베아트리체, 그 이름에는 어딘가 아득하고 운명적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74년 봄 13세기 최고의 서사시 신곡을 쓴 9살의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감정이 솟아났다. 그리고 9년이 흐른 뒤 피렌체의 아르노 강 위의 베키오 다리에서 그 둘은 서로 스치듯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단테는 그녀를 평생에 단 2번, 그것도 우연히 만났을 뿐이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24세 꽃다운 나이에 요절해버린 베아트리체는 그러나 단테 인생에 그야말로 구원의 여인이 되어 그의 불후의 명작 신곡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영혼을 사로잡은 베아트리체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베아트리체를 깊이 사랑하게 된 마리오는 노시인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사랑에 빠졌나 봐요. 좋은 치료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치료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아프고 싶어요. 나는 마리오의 이 말보다 시인에 대한 딱 들어맞는 정의를 읽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란 계속 아프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리오는 네루다의 시를 뺏겨서 그녀에게 보내고 그의 순수한 열정에 흔들린 베아트리체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시를 도용했다고 꾸짖는 시인에게 마리오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시는 그걸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여인을 사랑하듯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바라보듯 여인을 바라보게 된 마리오는 저절로 은유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눈빛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흩어지는 별빛을 보기도 하는 시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순수한 사랑을 토양으로 해서 태어나는 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인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시는 죽었다라는 말을 나는 거대 담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밤새워 잡지를 뒤적여 시를 베껴 보내던 연인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과 동의어쯤으로 이해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신들의 나라 그리스의 목소리 사비나 야나투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우체부의 죽음입니다. 젊은 우체부가 죽었네. 이제 겨우 17살인데 사랑은 이제 배달될 수 없다네. 사랑의 말들을 두 팔에 안고 그는 날마다 내 문을 두드렸지. 그녀의 정원에 피어난 사랑의 꽃을 두 손 가득 들고 왔었지. 푸른 하늘로 이제 그는 떠났다네. 그의 영혼이 그를 떠났을 때 어디선가 밤 꾀꼬리 울었다네. 나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네. 당신에게 썼던 마지막 말들을 그가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 포스티노가 순진무구한 아름다움으로서의 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장동 감독의 영화 시는
지리멸렬한 삶의 행간으로 찾아드는 쓰라림으로서의 시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 66살의 쓸쓸한 신세의 여자, 남편도 없이 허름한 도시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딸이 맡긴 외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녀의 행적을 시종 일관 화가 날 정도의 담담한 시선으로 따라갑니다. 같은 나이에 미자를 연기한 윤정희는 그녀 생애 최고의 영화의 완벽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릴케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서너 줄의 진정한 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그 영화를 보고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헐고운 감성의 여자가 살아내야 했던 버거운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갓진 삶 속에서 외침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세상을 향한 넋두리 정도는 하고 싶어였을까? 주민센터에 사는 교양 강좌에 시를 배우러 다니는 그녀에게 세상은 잊지 않고 불친절한 손을 내밉니다. 여학생을 자살로 몰고 간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손자를 구명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찾아간 목적은 잊어버리고 잡담만 나누고 돌아오며 그녀가 보이던 치매 증상이 그녀가 꽤 여러 해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금 생각하니 더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사춘기 우리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녀 윤정희를 추억합니다. 불친절한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미자는 소녀의 죽기 직전의 흔적을 찾아다니다 그녀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 한 편을 남기고 종적을 감춥니다. 죽은 여학생의 영세명을 제목으로 한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였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어쩌겠습니까?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그녀도 그녀의 시도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17번째 이야기 별이 빛나던 밤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